안녕하십니까, 박현노입니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의 그 한국 방산, K 방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그 중동의 바뀐 정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이 페르시아만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페르시아만의 에너지 안보가 미국의 안보라는 것을 일치시켰어요. 그래서 1980년에 당시 카터 대통령이 그 유명한 카터 독트린을 얘기를 했죠. 페르시아만 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곳을 건드려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1980년대 이래로 미국이 얼마나 페르시아만 지역을 중요시 하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두 개가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과 드론에 파괴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일 석유 생산량의 500만 배럴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미국이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미적지근했습니다. 즉 1980년에 얘기했던 카터 독트린은 사라져버렸고요. 이건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미국의 학자들이 이 카터 독트린이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은 중동의 에너지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셰일 에너지 강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사건은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2019년에 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때렸고, 근데 미국은 그 사실을 수수방관했다. 이 부분이 이 중동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안보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구나.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때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자주국방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무기만 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기 사오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같이 이전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게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나라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70년대 때부터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자주국방을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가 사실 무기를 팔려고 자주국방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국방을 쭉 해오면서 무기도 국산화하고 개량화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그러한 것을 중동에서 눈여겨보고 우리 무기를 사고 우리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우리 그 KF-21이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독자적으로 개발한 레이더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탐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KF-21도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기존 중동 시장에서는 미군 전투기라든지 프랑스의 라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제들이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가 이쪽에서 좀 주름 잡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도전자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뚫어야 될 적들은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KF-21도 만약에 쉽게 수출하려면은 결국에는 기술 이전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 이전이라는 게 양날의 검과 같아서 기술 이전을 해주면 물건은 어떤 나라보다 더 잘 팔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기술 이전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를 키울 가능성도 크거든요. 가장 좋은 예로 하나 드리면은 UAE가 인공위성을 중동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의 인공위성을 만들 때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일본과도 협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같이 협력하자고 그랬는데 결국엔 일본 손을 뿌리치고 우리나라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UAE가 만든 인공위성의 70%는 우리 기술이고요. 30%는 우리가 가르쳐줘서 UAE가 습득한 기술로 해서 인공위성을 만들었고, 그리고 UAE는 그 인공위성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나사와 우주 산업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보다 더 앞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도 새로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고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국가 세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술들을 만약에 상대방이 원했을 경우에 그거 아니면은 안 사준다고 살 수 없다고 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K방산이 중동에서 인기 있는 거는 상당히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기술 이전이라는 암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중동 시장이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의 한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 2013년부터 중국이 거의 80% 수출을 중진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무기 파는 거에 5% 이상을 지금 중동에서 팔고 있거든요. 중국도 여전히 저가 공세, 그리고 우리는 물건이 좋은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다 하는 그것을 메리트로 밀어붙이면서 중동 시장에 팔고 있고, 중동의 대다수 국가들이, 특히 산유국들이 친미 국가들이어서 미국 무기가 많음에도 또 중국 물건을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다변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기 체계라는 게 사실은 이게 다른 이질적인 체제가 있으면 훈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제 물건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무기들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요도가 있고요. 또 우리 제품들이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자기네께 더 뛰어난다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이렇다 할 지금 뛰어난다면 얘기만 할 뿐 물건을 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그 무기들이 성능이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쳐서 거기는 실망감도 더해져서 우리 물건을 찾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도 이루어졌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엔진 같은 거는 독일제거든요. 근데 독일은 중동에 무기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9을 팔고 싶어도 독일 엔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팔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는 더 많이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우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산 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이제 기술 이전 문제가 있어요. 기술 이전 문제를 우리 그 방산 제조 업체에서 이거는 사실 이제 업체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기밀의 유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막으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제 무기를 많이 판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요즘은 좀 저도 이제 방산업체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무기를 많이 팔면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했었을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무기를 많이 판다라는 얘기는 사실 무기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가 국가 이미지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 이미지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살상 무기를 많이 판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방어용 무기를 파는 업체와 공격형 무기를 파는 업체 간의 희비가 약간 엇갈려요. 그러니까 방어용 무기를 파는 업체들은 사실 국가 이미지를 그 상처를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용 무기는,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국가들이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야, 이거 한국은 무기를 많이 파는 국가인데 이런 이상한 나라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방어용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방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방산 시장은 계속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자주국방해온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중동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매력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기술도 여러 가지로 배워갈 수 있는 국가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건을 사면서 너희들이 기술 이전을 해주면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로 계속 꼬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잘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물건들을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 산유국에 주로 팔거든요. 근데 아랍 국가들이 지금은 관계가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의 가상의 적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가 무기, 그다음에 군사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원정과 함께 아크 부대도 나가고요. 그때부터 나왔던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훈련시키는 아랍 군대들, 그리고 우리가 판 무기로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될 이란과 싸울 텐데, 그게 우리에게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만 우려는
가지고 있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할 만한데 무기 수출은 사실은 뭐 K방산 훌륭하다 이런 말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우리가 K방산 많이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기 수출은 조용히 은밀하게 안 한 듯이 흔적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죠. 조금 우리 언론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 목소리를 낮춰서 최대한 감출 수 있으면 감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이제 사실은 다시 외교의 정상화를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가상의 적이라는 말을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아랍 국가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협이 되는 이웃 국가는 이란입니다. 1979년 이래로. 그래서 2023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쓰든지 이란의 힘을 빼보려고 아랍 국가들이 노력을 했고 트럼프와 함께. 그런데 이게 그래서는 될 문제는 아니구나. 왜냐면 아랍 국가들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란도 경제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일종의 대탕트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같이 경제 발전하면서 가야 되는데 싸워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더라도 손을 잡고 좀 친하게 지내보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지역에는 일종의 차가운 평화가 오고 있거든요. 차가운 평화가 오고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역시 이란을 이 아랍 국가들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가상이 이란이다 그런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1979년에 이란이 친미 세속 왕정에서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뭐 한 나라의 정체가 혁명으로 바뀌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은 그걸 굉장히 큰 위협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이란의 혁명을 성공한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란에만 만족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이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슬람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수출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왕정 국가들의 처지에서는요, 하루아침에 같은 왕정이었던 이란의 왕정이 무너지는 것만 봐도 엄청 스트레스인데 이란이 체제가 바뀌어서 이슬람을 얘기하고 그 이슬람, 이란이 말하는 이슬람이 제대로 된 이슬람이라고 하면서 그 이슬람을 자기 자국 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 아랍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란과 똑같은 시아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아파 사람들을 그동안 같은 국민으로 잘 대해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15%가 시아파거든요. 근데 이 시아파 사람들을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당연히 시아파 처지에서는 내가 속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자기를 박해를 하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이란에서는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아파들의 인구가 있는 나라들은 아랍 국가들은 다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랍의 특히 이 걸프 지역의 6개국, 페르시아만 지역의 6개국들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6나라가 아랍어를 쓰고 왕정이고 이슬람이라는 공통 분모로 81년에 GCC라는 걸 만든 겁니다. 거기서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그 GCC 국가가 생각하는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이란이었죠. 그리고 현재 그러한 공포감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 같이 가려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무기들이 이 아랍 국가들로 가기 때문에 우리 무기로 싸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가능성은 낮지만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요, 6나라가 다 합쳐도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고요. 이란은 거의 9천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무엇보다도 자국민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완벽하게 있어요. 근데 이 아랍의 6국가들은 완전하게 자국민으로 그 군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공군력은 이란이 워낙 전투기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식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아랍 국가들이 훨씬 더 낫지만 사실 전투라는 것은 전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 끝내는 건 지상군이잖아요.
지상군 면역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은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같이 경제적으로 묶어서 이 지역의 공동 번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친서도 보내고,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가운 평화의 시대, 관리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충돌의 가능성은 낮아졌죠. 일단 전쟁을 낳을 가능성은 낮고요. 전쟁이 나면은 이거는 지역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 지역이 다 파괴가 될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최악의 경우에 뭐 전쟁이 난다. 그럼 미국은 아랍 편을 들겠죠. 아니면 중재를 하던가요. 최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가 너무 커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확인 매장량입니다. 있다고 확인한 거예요, 매장량에. 거의 뭐 56%가, 그리고 가스는 거의 40%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큰일이고요. 더군다나 이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은 거의 죽음입니다. 왜냐면 이쪽 지역에서 들어온 석유가 70%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0에서 70이 날아가고 30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단 하루라도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 다 놓고 다니고 뭐 석유 파동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급습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랍과 4번의 전쟁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본 건 처음이거든요. 무려 며칠 사이에요. 하마스가 죽인 이스라엘 시민이 1200명에 달하고요. 250명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를 이스라엘 9.11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전력 차이는 대학생과 초등학생 차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해서 하마스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하마스도 계산을 잘못한 게, 원래는 이제 그 하마스를 지원하는,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원하는 이란이 같이 싸워줄 것을 기대를 했고 요청을 했는데 이란이 거부를 했고, 그럼에도 하마스는 우리가 들어가면은 따라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고,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엉거주춤한 상황이 됐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도 어렵고, 헤즈볼라도 공격을 같이 했습니다만 헤즈볼라도 제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마스의 무모한 공격으로 하마스도 지금 세력을 거의 다 도전할 힘을 잃었고요.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력이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를 했고, 이란은 지금 뭐 이스라엘과 두 번의 서로 공방전을 벌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더 이상 이스라엘과 어떤 싸우기는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으로 하마스의 공격과 함께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들을 차단을 했어요. 처음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는 전선이 7개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7개냐? 하마스가 일단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하마스 세력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럼 벌써 3개죠. 그 다음에 이라크 민병대 4개죠. 그리고 이란이 있죠. 5개죠. 그리고 시리아 쪽에도 있죠. 6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곳이 예멘 7개죠. 7개의 전선이 열렸던 거거든요. 7개의 전선이 열렸는데 그거를 중에서 지금 끝까지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곳은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내걸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을 하면 우리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잠시 휴전을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3차 휴전까지 해서 완전히 전쟁을 종결하는 걸로 됐었는데 1차 휴전 안에서 끝나버렸고요. 2차로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항복, 완전한 제거를 얘기하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하마스는 인질을 다 풀어줄 테니까 5년간 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하마스가 완전히 가자 지역에서 나갈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의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싸움이 계속되는 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을 멈추기 위해서 미국이 아주 본격적으로 공세를 했죠.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티 반군이 홍해의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홍해의 입구를 막고 있다 보니까 무역
을 하려는 배가 예를 들면은 인도 쪽에서 해서 아라비아 해로 들어와서 홍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뚫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막히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에즈 운하가 없었을 때 원래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수에즈 운하 때문에 그게 무려 2주의 기간이 단축이 됐는데 지금 2주를 더 가서 무역을 해야 되니까 물류비가 2배로 들죠.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를 홍해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맹폭하는 거에 비해서 후티 반군의 전력이 그렇게까지 소멸된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언론 쪽에서는 20-30%밖에 지금 제거하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후티 반군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공습만은 되지는 않고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상군 투입하면은 그 피해가 너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티 반군 피해라기보다는 지상군으로 투입되는 미군이 피해를 많기 때문에 그건 또 여론상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마어마한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공습의 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정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이란이 대리 세력을 운영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슬람 혁명을 성공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왕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했다라는 혁명의 목표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혁명은 이란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억압받는 사람들, 특히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방을 목표로 삼거든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럼 시온주의자를 제거하려면 시온주의자와 싸우는 사람들을 돕거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 대리 세력이라는 게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또 그 시리아 쪽으로 이란의 민병대가 들어가 있죠. 이란이 후원하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하마스에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티 반군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이란은 우리는 지원한 적이 없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그 일반 어선에다 몰래 실어서 보낸 후티 반군 쪽으로 가는 무기들을 우리가 다 압수를 했는데 이게 니네 건데 뭔 소리 하고 있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후티 반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서방과 이스라엘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란이 계속 지원해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티 반군을 공격해서 이란의 지원을 완전히 끊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란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맛보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핵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핵협상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보다 공세에 비해서는 정가가 많지 않다는 게 미국 언론총에 나오는 얘기고 또 미국 측의 손실도 꽤 커요. 제일 비싼 드론도 격추됐고요. 후티가 격추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투기도 격추했거든요. 후티 쪽에서는 우리가 격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손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 쪽으로 배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집트가 지금 겪는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통관료만 해도 지금 7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70억 달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환율로 보면 1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경제가 결국에는 관광과 수에즈 운하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목이 지금 뭐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집트로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후티 반군을 제어를 해서 홍해의 길이 열리면 이집트에게 뭘 요구했냐면요. 그러면 우리 미국 배와 미국의 군함들은 모두 무료 통과시켜라. 우리가 들인 돈이 얼만데 뭐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손해본 건 또 얼만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 머리가 아픈 게요. 사실은 이제 이집트하고 미국의 관계를 보면은 이집트가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로부터 지금 미국이 해마다 원조를 하고 있거든요. 원조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원조는 원조대로 받고 사실 통관료도 미국한테 받아야 되는데 통관료를 미국 배나 미국
상선이나 군함에는 받지 말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집트로서는 그 손해가 너무 크죠. 이집트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받는 게 한 13억 달러가 되고, 그런데 지금 뭐 수에즈 운하에서 나온 통관 손해가 70억 달러니까, 예, 그거를 뭐 7배를 받아도 지금 안 될 판인데 미국에 공짜로 해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조정을 하겠죠. 다른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는데요. 뭐 금액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의 평화를 하면서 가자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주를 시키는다. 220만에서 230만 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집트에 받아라. 예, 그런 걸로 또 딜을 할 수가 있겠죠. 이집트는 계속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또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 딜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거래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일단은 윽박 질러놓고 거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던진 다음에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딜을 하겠지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항상 보여주는 게 압박 축구예요. 압박을 하면 상대방의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이 열리면 쉽게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통관료도 결국에 통관료 싸게 더 공짜로 가겠다라는 단순한 것보다는 거기에 또 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가자 재건안을 내놨고, 가자 재건안은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가자를 미국이 책임지고 재건을 하겠다. 예, 좋죠. 가자가 그 지역이 쉽게 말하면 그 지중해하고 연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변도 아름답고 하면 좋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재건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재건하는 동안 나오는 거? 아니, 재건해도 못 들어가. 예, 그거잖아요. 재건할 때까지도 못 들어가고 재건한 다음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230만에 가까운 이 가자 지구 주민들은 어디로 가느냐? 다 분산 다른 나라로 다 가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가자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인종청소입니다. 인종청소라는 게 사람만 죽이는 게 인종청소가 아니고요. 사람이 살던 곳에서 못 살게 내보내는 것도 인종청소거든요. 국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자 재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돈을 어느 정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재건을 하는데 재건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니, 새로 지금 너네 아랍 사람들이 너희들 재건한다는 재건안을 보니까 재건한 다음에 하마스가 나간다는 얘기가 없네. 하마스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관건이 되는 거는 아랍이 재건해도 좋은데, 하마스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다 내보내라.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내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게 된다면은 가자는 재건 가능하겠죠. 근데 하마스가 안 나가려고 그럴 거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요르단 쪽에서는 하마스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귀결이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자에 있는 한 발자국도 지금 뭐 휴전도 안 되고 재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마스 한 3,500에서 한 5,000 정도 된다고 대체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 팔레스타인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일일이 누가 하마스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하마스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도층과 민간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지도층들은 차가운 머리로 생각을 하고 일반 국민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중에서 하마스를 잘했다, 하마스가 좋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없어요. 특별히 그 왕정 국가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왕정을 타파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들은 이 공화정주의자들이고 무슬림 형제다. 그래서 아마도 하마스에 대해서 가장 동정적인 나라가 있다면은 그 튀르키예, 그리고 알제리, 카타르 정도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하마스에 대해서 전혀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하마스 나쁘다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마스를 테러 조직이나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마스가 유일하게 꿋꿋하게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싸우는 유일한 전사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과 지도자의 감정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어요. 층이 커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하마스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동시에 이스라엘이 너무 좀 심하게 때린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리는 거에 가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린다고 하면서 그 부차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민간인들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에게 야 우리가 후티 반군을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수에즈 운하 통과가 잘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좀 우리 미군 관계된 모든 배들로부터는 통관료를 받지 말아라. 근데 통관료 많이 받는데 그랬었을 때 시시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니 그거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만 되면 걔네들은 더 이상 공격 안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휴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휴전이 되길 바라고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전쟁이 이어질 경우에는 사실 전쟁은 아닌 이스라엘도 안 좋습니다. 네, 전쟁을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거든요. 올 지금 10월 7일이면 2년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휴전을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실 국민들도 휴전을 원하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다른 계산을 하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아직까지 휴전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휴전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석유는 고갈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석유는 사실은 탐사 능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석유의 그 매장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아랍 선생님이 야, 앞으로 석유 쓰려면은 이제 뭐 10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랍 국가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1990년대 제가 우리 아랍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의 석유 매장량과 지금이 더 많아졌어요. 그냥 탐사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석유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석유가 있는데도 석유를 쓰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2000년 6월 달에 석유의 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석유의 현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석유 정책을 주물러 왔던 자키 야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작곡하셨는데 이분이 2000년 6월 달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났냐? 아니지 않느냐? 석기 시대는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라 청동기 되면서 끝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석유가 있어도 석유 시대는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살 나라가 없어서 석유를 한 방울도 못 판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를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2000년만 해도 많은 나라들이 산유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셰일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석유 시장이 정신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등장하면서 산유국들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많은 나라들이 2030년, 2050년을 탄소 중립해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석유가스 연료를 쓰지 않겠다. 그 쓰지 않는 세상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 아랍 국가들, 특히 산유 국가들, 중동의 산유 국가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동의 산유 국가들은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만약에 교통 수단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약 30% 정도가 날아갑니다. 화석연료를 생산해서 그동안 먹고 살던 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 있다면은 걱정은 안 할 거예요. 그래? 석유 수요가 떨어지네? 100%에서 70으로 떨어졌네? 60까지도 떨어지겠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돈 못 번 거는 다른 산업으로 돈 벌면 되겠지.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산유 국가들이 다른 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산업 다각화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석유 외에 다른 걸로 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산업을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뭐 산업하면은 공장 세우고 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선수 호나우도를 데려왔잖아요. 호나우도를 데려와서 프로축구에서 지금 뛰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호나우도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호나우도가 가져온 축구 시장의 흥행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나우도 한 명을 데려오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석유 아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사우디가 제일 데리고 싶은 한국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건 손흥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축구 산업 발전하고 그러면 축구 산업과 부수되는 산업들이 발전하겠죠. 예, 그리고 관광 산업도 발전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손흥민 축구 보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 푼이라도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산업 다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에는 에너지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그걸 벗어나자. 왜냐하면 전 세계가 자꾸만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를 덜 쓴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중동 지역에 비상이 걸린 거죠. 사실은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거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당시 왕세자가
생각했던 큰 그림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요. 어떤 강박관념이냐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가야 되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 두바이 같이 만들겠습니까? 근데 사실 두바이하고 똑같이 뺏기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하마드 빈 살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두바이 뺏기는 거 쉽다. 우리가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두바이가 보여주지 못한 뭔가를 보여주겠다. 사실 이게 강박관념인데 그래서 무하마드 빈 살만이 자기 생각이 있었겠죠. 그 자기 생각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컨설턴트의 맥켄지 그룹에 얘기하죠. 맥켄지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왕세자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게 이제 네온 프로젝트거든요. 네온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이게 네온 프로젝트가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실현성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일단 그림을 크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랬고 그다음 관심을 끌어내는 성공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높이 500m짜리의 그 건물을 170km를 연속으로 쌓는다? 그건 저같이 건축 못하는 애들도 안 된다는 거 알 거잖아요. 그게 롯데월드 높이인데 롯데월드 타워 높이를 17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우.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우리 기업에도 혹시 손해가 될까봐 잘 되길 바란다고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비현실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맥켄지가 그거를 그냥 원하는 대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사비가 너무 들어요. 공사비가 드는데 그냥 공사비가 들더라도 그 재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예, 재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석유값이 그러려면은 배럴당 100달러는 넘어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보통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파는 유가 말고요. 재정 균형 유가, 즉 재정적으로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보통 사우디아라비아 상황에서 보면 석유 1배럴당 한 95달러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석유 1배럴당 95달러가 턱없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지금 6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 원한대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계속 축소를 해가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축소를 하고 있고 상당히 크게 축소를 하고 있고 줄여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엑스포 유치했죠. 그리고 월드컵도 유치하죠. 그다음에 가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일단은 축소해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산업다각화의 작업은 계속하겠습니다만은 네옴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된 상태에서 개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사실 지도층에서는요, 이미 뭐 수교를 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희망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을 잡는 겁니다. 미국의 가장 큰 희망도 그렇고요. 트럼프 일기 때는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손잡는 퍼포먼스를 했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했는데 그게 아브라함 협정의 1기라면 아브라함 협정 제2기는 가장 큰 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손잡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 손잡는 건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전 세계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관장하는 나라.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으면 상당히 많은 무슬림 국가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거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층에서는 머리를 차갑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손잡는 게 우리 국가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더 맞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국민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팔레스타인 문제가 선 해결이 된 다음에 그러면 되면은 이제 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두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그렇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사우디도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 손을 잡으려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먼저 가자 지역이 휴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실체가 등장하고 그게 확실시 돼야지만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말도 못 꺼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그 얘기 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손잡는 전제 조건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서는 없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밀어내고 아예 안전하게 이스라엘이 전체를 다 갖고 싶어하는 게 네타냐후 정부에 있는 극우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국가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네타냐후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미중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좁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이죠.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장도 다 가고 싶지만 유럽은 일단은 뭐 경쟁 시장이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규모가 되지 않고 현재로서는 중동이 가장 좋은 시장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행히도 우리가 이제 이들 나라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이쪽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영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든지 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큰 시장은 이 중동의 아랍 시장들이거든요. 아랍과 그다음에 이란 무슬림 시장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나서서 뭐 이게 옳리 그르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는 하는데 202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동声명을 내놨거든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우리가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롭고 항구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견지하면서 중동 시장에서 우리 기회를 계속 살려가야겠죠. 여기에서 누구 편을 들고 정치적으로 뭐 하마스가 나쁘지만 하마스를 뭐 정부 차원에서 뭐 나빠요 하면서까지 아랍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분명히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그거를 뭐 아랍 국가들은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랍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랍의 민심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 지역에서는 물건을 팔 때라든지 사업을 할 때라든지 친구가 됐었을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겠고 저는 우리 정부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정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기업들은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엄밀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케이팝이라든지 이러한 문화들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층은 여성들입니다. 젊은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타겟이 되어 있고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그 보편적인 메시지를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뭐 아랍 전체가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상당히 높아졌고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국제적이라는 거에서 받아들여지고 조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들 막 반가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 국가들이 특히 산유국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과거에 산유국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70년대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변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세계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삼성 핸드폰 만들어내고 이런 거 보면 놀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경탄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문화가 중동 지역에서 퍼지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 퍼지면서 호감도가 높아진 거죠. 다만 아직까지 한류 문화를 소비하는 층은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이라는 것. 그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모든 아랍 사람들, 모든 중동에 있는 남자들이 다 좋아한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너무나 국뽕에 차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과도하게 갖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좀 해롭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란과 러시아가 그렇게 가까운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가깝게 된 일은 최근으로 따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집권한 이후부터입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다시 가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쪽으로 나가기 어려운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고 특별히 군사적인 관계가 그렇고요. 지금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본다면 앞으로 이게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러시아와 이란이 이 지역에서 협력하면서 외부의 공격이나 도전을 막아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겠죠. 다만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또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가 반드시 미국에 대적하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란으로서는 보험을 많이 들어놓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란 편을 드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란의 처지에서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절대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중동 내에서 발판을 더 굳히고 이란은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외부의 도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 봉쇄 전략을 시작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중국 봉쇄가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인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들마다 차이가 있고 행정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일 텐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소리가 많이 나게 떠들썩하게 하는 편이죠. 중동에서 미국에 더 이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은 또 원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국을 제어하는 것이 중동 정책에서도 중요한 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무역이라든지 중국과 협력하는 아랍이나 이란이 좀 더 중국과 손을 좀 떼기를 바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이스라엘과의 친한 우정의 관계를 절대 포기할 마음은 없는 나라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 핵을 막으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거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그게 약간 귀를 닫고 이란과 핵 협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호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 무력을 쓰고 싶어 하는 네탄야후 총리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협상 우선으로 가고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뭐 이란을 없애겠다, 무력적으로 없애겠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고 미국은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협정을 통해서 이란의 핵 무기를 막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란이 번영하기를 바라는데 절대 핵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핵 협정만 잘 되면 중동에서 우리 파티를 한번 하자, 파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날렸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이미 미국은 중동이 아니더라도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1998년부터 시작된 셰일 에너지 생산으로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국가입니다. 2011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고 2018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에너지는 지금 자급자족이 되는 상태고 다만 만일에 대비해서 중동에 있는 에너지에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동 지역의 에너지가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 석유 확인 매장량의 거의 55.5%가 중동에 묻혀 있고 가스 확인 매장량의 거의 40%가 중동에 묻혀 있거든요. 따라서 이쪽 지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계속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란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핵을 갖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갖겠다는 말한 적은 없고 이란의 정확한 입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핵 개발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전력을 생산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 대량 살살 무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은 절대 그걸 믿지는 않죠. 이란은 우리는 핵을 만들 마음이 없고 우리가 만약에 핵을 만들면 다른 나라도 다 만들 텐데 그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변 국가들은 절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이란이 핵을 만든다라는 것을 종교적 신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신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 핵을 만드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은 사실은 핵 도면의 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갖면 주변 국가들이 다 갖고 싶어 하겠죠. 특히 모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핵을 갖는다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핵 무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단순히 중동을 넘어서서도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도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핵 질서 잡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기존에 핵을 갖고 있는 나라 외에는 핵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압력을 놓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거나 그런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미국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수준을 낮춰서 동결하는 건지 프로그램을, 아니면 아예 핵을 제거하는 건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현재까지는 보면은 제거라기보다는 핵 능력을 평화적인 핵 개발 정도, 그러니까 즉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2015년에 핵 협정할 때 우라늄 농축을 3.67%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수준에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 핵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우리도 맞대응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좋겠냐고 그러면 한 70%는 가져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핵을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국제사회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경제 제재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핵을 하나 갖겠다라는 목적 하나 때문에 경제 생활이 피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만약에 경제 제재가 굉장히 극심하게 들어오는데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3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핵 개발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핵 개발, 그냥 북한 핵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핵을 현재서 만들기 어려우니까 핵무기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거겠죠. 압도적인 재래식 무기를 만들어서 거의 핵 수준으로 되는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것은 그거는 뭐 핵 개발과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책이고요. 이란이 그래서 핵을 만든다면 모든 나라가 핵을 동시에 다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핵을 만들지 않는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국제사회는 핵을 만들 거라고 자꾸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설령 그런 상황이 정말 최악이 돼서 이란이 핵을 만든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핵을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죠. 우리는 뭐 재래식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가스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열이나 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100% 생산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뭐 잘해봤자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도 다 수입을 해야 되는, 아니면 외국과 공동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는 어차피 자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개발을 다른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면서 석유는 나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석유 제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 중에서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제일 높아요. GDP 대비 우리가 거의 독일의 3배, 4배, 거의 4배 되고요. 일본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석유 가공 제품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는데, 뭐 자원이 없더라도 그동안 해왔듯이 이제 재생에너지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과 재생에너지도 중동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 세계가 아마도 최소 20-30년 내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만 모든 에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거든요. 석유, 가스 에너지를 거의 60%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그럼 나머지 한 30-40%의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를 바꿔가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노력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과제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살펴봐야겠죠. 사실 우리는 이란과 미국의 핵협정이 잘 풀려서 이란 제재가 풀리고 이란 시장이 열리기를 헉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시장은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한 세대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윈윈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거든요. 특히 저는 대기업은 걱정 안 합니다. 대기업은 어디를 가더라도 잘 하고 있는 조직이 있고, 근데 이제 항상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데, 이란 시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시장 개척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란 시장이 열리면 우리 중소기업, 예전처럼 한 200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란 시장 개방은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단비처럼 다가올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란 시장이 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상당히 많은 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배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성격이 나빠지니까, 먼저 나의 행복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친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중동 사람들을 종교적인 틀 안에서 보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